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경제학을 강의하는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노무사 노동경제학에 대한 몇 가지 총평하고요, 간단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푹 쉬세요. 여기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다른 일 하시다가 그냥 결과 나온 다음에 한번 다시 고민하시고요.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즘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간단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마 작년도 시험 같은 경우가 조금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프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연기 때부터 하는 그 수업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수 있지만 사실 당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아우성이, 원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다시 베이직한 기본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먼저 특이한 거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인적자본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드디어 됐고요. 노동경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휴먼 캐피털 이쪽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시는데 그동안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효용 극대화 관련한 것을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효용 함수 같은 걸 주어지지 않고요, 알아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서 해봐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CD,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 우리 등량 곡선도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나중에는 L자, 우하향하는 직선, 그런 것들도 좀 보시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수요 독점 시장 매번 나오는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1번은 보통 노동 수요나 노동 공급 중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원래는 노동 공급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번엔 노동 수요 곡선이 출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예상은 빗나가게 또 공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수요 독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연결한 거는 과거에도 자주 출제가 돼서 쌍방 독점 이런 것도 혹시 불이타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가 과거에는 노조 아니면 차별 이런 거 나오는데, 이렇게 인적 자본과 시그널링 모형이 나왔고요. 다음에는 임금 결정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산 문제가 이제 비중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숫자가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부분 점수는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요. 근데 교수님마다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알 테니까 좀 잘 보시고 중간에 계산 과정도 쓰고 그래프도 언급하세요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부분 점수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답안 작성은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았는데 깔끔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주면서 레이블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숫자라든가 각각의 축에 대한 값,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거의 엄청 반 페이지 정도 되도록 그려주세요 하기도 하잖아. 그런 경우는 그래프가 크게 그려야지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담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중도 뻔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마 모두 다 예측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요. 중요한 A급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또 계산 문제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원래 경작이 그렇고 이 채점하기 좀 편하게 말로 하면은요, 이게 또 두리뭉실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 알 수 없지 근데 기본을 탄탄하게 하면서 늘상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도 불이타성 문제가 출제될 수 있잖아. 그러면 불이타성이라는 게 어디 교과서에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응용하거나 하는 거니까 아마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3기까지 열심히 따라오시면 버겁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변형된 돌연변이 문제들에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와 여가에 대한, 그리고 소비의 가격 1, 이런 것들 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률은 뭐야? 여가의 가격이야. 그러니까 예산선을 우선 첫 번째는 세우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세울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세우기보단 요거 이제 단문제 풀 때는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소득이 있고 여가의 가격, 소비재 있고 소비재 가격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가의 가격이 1. 그렇죠. 임금률이 여가의 가격이잖아. 그리고 소비재 가격도 1. 그러니까 다 1,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 저기 10,000원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비근로소득도 이렇게 36,000원 이렇게 주어졌는데 경작에서는 보통 이렇게 단위는 10,000원이라 한다. 그럼 이제 비근로소득은 3.6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렇게 썼어. 그래야지 여기도 보면 소비재 가격 1 원래 이제 단위화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가의 가격도 1 해가지고 예산선이 이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 여가의 가격이 10,000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직접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끝에 임금률이 10,000원이다. 그럼 단위를 10,000원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더 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예산선을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임금률을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임금률에다가 급여세를 부과했고 요게 이제 정책이었는데 새로운 정책은 이렇게 비근로소득을 제공하면서 급여세율을 40%로 올리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했다. 그러니까 요게 새로운 정책이고 그 이전 정책은 임금률 20% 부과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산선을 나타내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우선 수식으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우리 늘상 하는 것처럼 과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만약에 답만 딱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럼 객관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단답형 주관식으로 하지.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분이 여기 보시면 배점도 20점 집어넣었다는 것은 과정도 보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식 세워서 목적식 제약식 하고 여기 이제 모형을 이제 세팅하는 거지.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기 전 요거 before, after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임금률에다가 이렇게 20%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 대문자 L이라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정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요. 여기다가 비근로소득을 36,0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올리는 거야. 오케이? 어떤 분은요, 세율을 여기서부터 올리지 않고 요게 이제 새로운 정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세율을 여기다가 40% 부과하면서 비근로소득을 더해준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채점 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 내가 문제에 대한 의사 전달이 조금 애매하게 됐구나 해가지고 과정을 쓰는 거니까 좀 과정을 잘 이렇게 쓰시게 되면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많이 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출제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정책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정이 시간 흐름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가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히려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요 문제는요. 예산식 우리가 쓰는 그 문제인데 요겁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기본 이론편에 나와 있는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선 시간당 20의 임금인데 20% 세율을 적용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이 사람에게 부의소득세를 3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때 급여세율은 다시 인상을 시켰어요. 원래 예산선과 부의소득세가 적용될 때 예산선을 그래프를 그리세요. 오케이? 뭐 똑같은 문제죠. 이거를 더 쪼갠 거고 저는 그냥 한 번에 퉁 집어넣고요. 옛날은 이렇게 한 번에 퉁 집어넣는 스타일이어서 알아서 목차를 잡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면 최근에는 다른 시험도 그렇듯이 쪼개가지고 부분적인 채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노동 공급과 효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선 이렇게 식 그래프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에다 각각의 값을 이렇게 써 주셔야 돼. 효용함수 표시하시고 균형값이라든가 절편 계산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예산선이 변화합니다. 비근로소득 이렇게 올려주고 기울기 바뀌어졌을 때, 그랬을 때 보통 부의소득세는요,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여가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효용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여기서는 효용의 값까지 구하라 했죠. 원래는 거기까지 해야 돼. 경제학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랬을 때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식 세우고 변화 전과 변화 이후 효용 극대화 상태 부의소득세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같이 나타내는 거야.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부의소득세가 효용도 증가시키고 등등등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요.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예산식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계산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바로 가도 돼요. 근데 오리지널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요. 효용 극대화하는 최종 여가 시간 구하세요 하면은 MRS 구하는 거잖아. 요거 MRS 하면 L분의 C 되는 한계 대체율을 체감해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나타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MRS 계산하시고 그리고 여가의 편익입니다. 여가의 가격이 임금률이야. 세금 때렸으니까 0.8 이렇게 돼서 예산선에 대입하면 L이 1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코옵 더글라스 어떤 효용함수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요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가인데 24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게 되면 딱 이렇게 절반 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점점점점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잠깐 가보시면 제가 강조하는 게 이렇게 직접 푸세요를 많이 했어. 이렇게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 보조금이 제로, 비근로소득이 제로일 때 최적시간 구하고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임금이 상승할 때 이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4시간이면 여기 딱 12시간. 근데 이거 어떻게 직접 계산합니까? 맞아요.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알파, 저기 보시면 뭐 M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문제로 하면 C니까 C의 베타 이렇게 되면 L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소득 M을 여가의 가격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거 나중에 1차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뭐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다음에는요, 이거 그대로 나올 텐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효용함수가 당연히 뭐 완전 보완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번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MRS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는 다음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린 좀 과하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여가, 소비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비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값을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 시간은 증가합니다. 오케이? 요 점을 정확하게 그림을 크게 그려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용과 여기 나와 있는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해요. 여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효용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취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고 비근로소득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무찰곡선 잘 그려주셔야 돼. 여기쯤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효용이 U0에서 U1으로 증가하는 거.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니, 노동공급의 변화를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나눠서 분석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앞에 문제는 예산선 세우는 거에 배점이 20점인데 요거는 10점이야. 원래는 제 맘 같아서는 이거를 30점 주고
10점, 10점 이렇게 하고 싶거든. 왜냐면 이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까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변화 후에 변화 전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 요걸 가지고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늘상 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요게 소득효과, 대체효과 요 정도만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주셔야 돼. 둘 다 여가가 증가해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 저기요 이거 값까지 다 구하면 어떻게 우리 뒤에 시간이 남게 되면 구하면 좋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배점이 10점이니까 출제자는 그냥 분석하시고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요 분석한 결과 대체 효과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숫자로 계산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박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제 출제자 의도는 10점이니까 에이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요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배점이 10점, 10점, 30점 이러면 그럼 예산선 대충 원래는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해야지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리세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이제 경제학 시험 문제 되는 이제 경제학과에서 막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좀 그건 과하다 제가 생각돼서 저도 뭐 살짝 우리 등량곡선에서 한 번 정도는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아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MRS 계속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또 출제된 거 연습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요독점 시장입니다. 수요독점 시장에서는요, 보통은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 시장이 보통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데 다른 노동경제학 책에서도 요것만 언급해요. 근데 보리아스 교수님 책에서는 완전하게 차별하는, 독점일 때는 가격 차별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 완전하게 차별하는 경우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의 임금과 고용 결정에 대해서 노동 공급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그리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차별하지 않는 경우에 균형 임금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을 때 고용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근데 요거는 그냥 교과서 나와 있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어요. 실전 응용편인데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수요 독점 시장이 무엇인가? 이거 앞에 써주면 좋지. 그쵸? 들어갈 때 수요 독점 시장이란 설명하면서 이 유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차별적인 수요 독점이 있고 차별이 없는 수요 독점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프 이거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차별이 없는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요게 노동 공급인데 MFC를 하나 더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 시장에서의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를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독점 시장과 차별이 없는 그 균형 사이 여기서 결정되었을 때 고용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잘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본 이론 관련해가지고요. 요거 인적자본과 시그널링 모형과 관련한 차이점을 교육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초점 맞춰서 설명을 하고요. 요거까지 가야 돼. 정부의 교육 예산 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서술해 주세요. 자, 이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거 써주시면 되겠지. 이런 건 사실 안 써도 돼. 휴먼 캐피털 이거는 그냥 공부할 때 그냥 참고해서 한 거고 이거 그림 그려주시면서 휴먼 캐피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훈련 받으면 생산성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건데 시그널링 모형은 아니다. 생산성은 애시당초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받은 애들은 알고 보면 똑똑한 애들이 받는다. 그래서 C의 경로로 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공공정책과 관련한 시사점 봤을 때 우리가 시그널링 선별 이론과 인적자본 이론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호발송 모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것도 있는데 같이 버무려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것도 제가 문제를 냈죠. 어떤 사람이 고등교육은 정부에 의해서 많은 보조를 받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인적 자본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로운 외부성과 등등등 그런 것도 참고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가서 기본 이론편에 나와 있는 신호발송 모형과의 정책 시사점 할 때 아니 고등교육 관련된 거에서 이렇게 인적 자본 모형은 생산성이 올라간다 등등등 시그널링 모형은 됐어. 애시당초 생산성 증가 효과 없고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은 무력하다. 뭐 기타 효과 뭐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태도 좀 너무 하긴 한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살짝 언급을 했고요. 수익률 관련해서요.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요거 교육을 받았을 때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저능력자는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은 교육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돈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능력자는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X의 범위를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하세요. 쫙 해도 되는데 배점이 좀 크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프는 살짝 틀려도 뭐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헤도닉 모형에서 위험이 없을 때랑 위험이 있을 때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잖아. 이것도 보통은 교육 기간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빵, 교육을 받았으면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선으로 연결하긴 그렇지만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뭐 계단식으로 우리가 봤던 거랑 익숙하게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여기 보시면 2억 원, 이 숫자가 2억 원이니까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참 숫자가 커. 그냥 단위는 원 해가지고 2억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여기까지 갈 것인가 여기까지 갈 것인가 둘을 분리하게 되는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분리균형 아니겠습니까? 분리하는. 그래서 둘을 분리하는 균형이 되기 위해서 임금의 레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여기다 식을 이렇게 쓴 거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다가 2만 원에서 여기 플러스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5 할 때 이게 S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X에다가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용 해서 그냥 S가 빵 해서 2만 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결론은 2만 원 여기 X-1.5 2만 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쭈르륵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기 넣어가지고 해서 잘못됐는데 고능력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1.5가 아니라 0.5라고 해야지. 그래서 여기 0.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긴 맞게 썼는데 이렇게 돼서 이거 0.5입니다. 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능력이 비용이 싼 거니까 이게 비용이야. 비용. 저능력자. 고능력자 같은 경우 고능력자가 이제 이거지. 고능력자 H라고 쓸까요? 저능력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TC 저능력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하고 총 수입이 이게 TR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 계단식을 그리지 않고요. 우리가 나무까지 해서 나타내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계산만 잘 해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분리균형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에 그리려고 했는데 살짝 두 개로 나눠서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받았을 때 1, 받지 않았을 때 빵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 써주시고 책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리균형 교육기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기관 관련한 요거 비용 표현하는 거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얼마나 될 것인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가 사실 노동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이건 한 단계 좀 더 올라갔습니다. 앞에서는 두 유형의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 전체에서 40%는 그리고 60%는 한계 생산의 가치가 월 300,
여기는 월 200, B가 좀 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저능력자, 고능력자 해가지고 표현하는 분리균형 조건 우리가 했었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거 근데 이거 제 경험상은 다들 잘 써주셨어 그때. 그러니까 요거 암기 잘 해주셔서 잘 써주신 것 같은데 그걸 적용하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출제 경향과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명확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하고 불이타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저 뒤에 나중에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살짝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 스타일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계산 문제 같은 거 간단한 연산입니다. 여기에 무슨 미적분이 막 엄청 들어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을 잘 세우고 식을 못 세운다라는 얘기는 경제학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 것만 잘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요. 수업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